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한류시대 8번째 남북분단 원흉과 고봉. 이 한국의 일반적인 역사인식,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남북 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이승만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남북 분단에요, 원흉은 스탈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흉이 시킨 대로 행동대장으로 고봉 노릇한 게 김일성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스탈린과 김일성이 나란히 있죠. 거대 초상화를 걸어놓고 동격으로 있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는 거냐?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1946년 3월에는 이미 김일성이 스탈린과 딱 똑같은 크기의 거대 초상화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요, 국가 권력, 국가 최고 권력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사진입니다. 46년 3월에 이미 김일성은 국가 원수였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국가 원수였다. 안 그러면 이런 사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북한에는 어떤 사람도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확고한 국가의 1인자 자리에 올라 있었다. 이걸 웅변해주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때 직위가 뭐였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임시위원회라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사실은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한국 역사학계의 책임도 너무너무 무거워요. 엉터리 짓을 한 겁니다. 천구 2015년의 기사인데요. 김일성이 남한보다 먼저 단독 정부를 세웠다. 이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 들어가 보시려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1948년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북한의 5대 명절에 포함돼요.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인데 이 10월 10일이 46년 10월 10일이 뭐냐 하면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세워진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1946년 2월 8일에 이미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 (46년 2월 8일) 북부 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각 행정국,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 확대 협의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요. 이 회의는 북조선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결의합니다. 거기서 23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하는데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됩니다. 국내 중고 검인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이승만이 단정 책임자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단독 정부라도 괜찮다. 이런 발언한 게 46년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4개월 전에 이미 사실은 북한에서는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겁니다. 북한과 한국 사학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중사학계, 민중사학계는 과학 얘기고요. 민족사학계, 민족주의 사학계. 민족주의는요, 까딱 잘못하면은 북한이 넘어가요. 북한이 민족주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저 완전 개뻥입니다. 앞으로 보면 아실 거예요. 완전 100% 사기입니다. 자, 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 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있어서의 중앙행정 주권기관으로서 중앙행정 주권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주권기관이 뭡니까? 국가죠. 그렇죠? 북조선의 인민사회단체 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제정, 발표할 권한을 가진다. 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한대요. 그 다음 그 집행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집행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이름을 뭐로 갖다 붙였든지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보다 2년 6개월 이상 앞서가지고 실질적인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게 뭐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다. 그 위원장이 누구다? 김일성이다. 반면에 남한은 48년 8월 14일까지 미 군정 아래에 있었어요. 단독 정부를 수립할래야 수립할 길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이승만 책임이야.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은요, 교묘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정읍 발언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단독정부 수립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북한 정권은 남한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고 난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처럼 꾸미느냐? 왜 꾸몄겠어요? 너가 단독정부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일종의 공산당식 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도 미국과 이승만에게 분단 책임을 뒤집으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진영이다. 이런 가짜 역사를 진짜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요 다음에 김일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탈린을 북한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낙점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45년 8월) 아직 종전이 되기 전에 스탈린은 명을 내립니다. 앞으로 한국에, 코리아에 지도자를 누구를 시키면 되겠냐? 그때는 북한이 아닙니다. 코리아를. 그래가지고 두 쪽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요. 근데 두 쪽 다 누구를 추천하느냐? 김일성을 추천합니다. 김일성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우선 베리아가 김일성을 추천하는데, 이 베리아라는 사람은 소련의 비밀경찰 총수입니다. 그게 어떤 인간이겠어요? 그럼 김일성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한 건 첫 번째 뭐겠어요? 아, 이 사람은 진성뺄가이 맞아. 그렇겠죠. 그게 제1 첫 번째 어떤 조사 항목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스탈린에게, 소련에게 절대 충성할 사람이야. 이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을 뭐로 추천할 수 있겠죠. 베리아가 김일성을 그런 사람으로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 소련의 극동군 사령부 아래에 있는 88 여단의 대위로 있었거든요. 그 소련군 대위예요. 그래서 극동 지역에 잘 알고 있는 극동군 사령부에다가도 누구 한 사람 추천해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김일성을 추천합니다. 이게 일본의 소련의 군사 기밀문서, 그 다음에 소련군에 당시에 복무했던 사람들의 일기, 수기, 이런 게 의해서 다 확인된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팩트 체크를 거친 얘기들입니다. 극동군 총사령관인 바실렙스키 원수가 추천을 했는데, 그때 부관으로 있던 이바노베치 코바렌코라는 사람이 증언을 한 겁니다. 코바렌코에 따르면은 극동군 총사령부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 후보로 추천한 이유는 그가 3년여 동안 소련 군대에서 정치 군사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과 계략이 뛰어나다고 판단했으며 30년대 중국과 만주 국경지대에서 중국 공산당원으로 항일운동을 했을 뿐 조선공산당 등 종파투쟁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조선공산당하고 관계없는 무슨 공산당원이었다? 중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쓰질 안 하고 진지첸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썼습니다. 소련의 공식 문서에, 소련군에 있을 때 공식 문서에서 그죠? 김일성이라는 이름 없어요. 진지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코바렌코의 증언은 이어진다.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내라. 스탈린 지시를 하니까 이제 88 정찰 여단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KGB 극동본부 요원 2명을 붙여가지고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극동군과 KGB 극동본부에서 올린 스탈린에 대한 평정서를 검토한 후 평정서 내용대로 조목조목 질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면접을 4시간 동안 봤다는 겁니다. 이게 9월 초입니다. 45년 9월 초입니다. 그때 김일성은 어떤 복장이었냐? 소련군 대위 견장을 단 군복을, 소련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 한국이 맞아요. 중국 공산당원에다가 소련군 대위로, 소련 군복 입는 소련군 대위로. 그래서 김일성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만 연발할 뿐 한마디도 못했다. 그 간부한테 들었다. 그래서 코바렌코 씨는 김일성을 면접한 스탈린은 배석했던 군 고위 책임자에게 김일성이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소련군은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북한 정권의 주역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스탈린이 점지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핵심 추천 이유는, 그러면 실질적인 추천 누가 했느냐? 88 여단장인 소르킨이라는 사람이 추천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말 보니까 야, 이게 공산당원으로는 물거이네. 그래 본 거예요.
그 진성 빨갱이에다가 선전선동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핵심 추천 이유는 뭐냐? 그럼 우선 소련군 대위 출신이라는 게 그게 제일 크게 작용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리더십과 계략이 뛰어나다. 계략이 뛰어난 공산주의자다. 그 리더십이 뭐냐? 공산주의 리더십은 뭡니까? 독재자의 자질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안 되면 목 치고 죽여버리고. 실제로요, 김일성이가 거의 마적 비슷하게 사람들을 죽인 경우가 여러 대 있어요. 몇몇이 가가지고 10명을 권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어요. 자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적 깡패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선전선동 잘해야 되겠죠. 빼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점지한 이유는 독재자 자질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꼭두각시로 충성 하나는 끝내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스탈린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한 독재자입니까? 인류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독재자가 히틀러와 스탈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점지했다는 건 지하고 비슷한 놈이란 얘기예요. 자, 스탈린이 납점을 하자 소련 군정에서 이제 김일성 띄우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도자로 선택받자마자 김일성이는 원래 이름 김성주죠, 그죠? 김성주는 45년 10월 2일부터 진지첸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요, 소련의 문서에 10월 1일까지는 진지첸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10월 2일부터는 김일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소련 함정을 타고 원산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엄청 영접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평양 군중대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하도록 해주죠. 그 뒤에 소련군 장성들이 쫙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소련이 점지하고 인정하고 추천하는 북한의 지도자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킨 거죠. 그래서 이 평양 군중대회에서요, 김일성이가 뭘 하냐면, 김일성 장군, 전설의 김일성 장군 행세를 해요. 그때 김일성 나이가 몇 살이었냐? 32살이었습니다. 만 32살.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김일성은 그 전설 속에 김일성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김일성은요, 1937년 11월에 일본군하고 교전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죽은 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언제부터 김일성 행세를 하냐 하면은 그 사람 죽고 난 다음부터 김일성 행세를 합니다. 이 놈도 참 대단한 놈이죠. 그래서 소련이 인준한 북한 지도자라는 것을 북한 사회에 각인을 시키죠. 이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스탈린의 결정은요. 공산주의자, 공산당원에게는요. 그건 절대적 결정입니다.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김일성이를 뭐로 봐야 돼요? 스탈린이 대리인으로 보고 그 앞에 고개를 팍 90도 숙여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건. 안 그러면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도 고개를 팍 꺾었죠. 그 다음에 소련 군전이 북한에서 해방군 행세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군정에서 미는 사람이다. 뒤에 딱 도열사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 민중한테도 우리의 지도자구나. 이런 인식이 딱 각인이 됩니다. 스탈린을 지령을 하고 스탈린이 말하자면 북한에 먼저 단독정부 국가를 세워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걸 액션을 하는 게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게 김일성입니다. 이게요. 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밝혀지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 단독정부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어라. 지령을 내립니다. 이 지령을 받고 김일성이가 그대로 수행한 겁니다. 이런 게 밝혀진 것은 1993년에 한소 수교 후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독정권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암호 지령문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암호 지령문은 소련군 최고사령관 스탈린 및 안토노프 총참모장이 발신자로 되어 있다. 그 사람들 명의로 보낸 겁니다. 7개 항목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제2항목에 북조선의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위한 연합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르주아 단독정부 수립 지시죠. 근데 이래 되려면요, 우선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공산당은요, 일국 일당 원칙입니다. 한 국가에 한 정당밖에 있을 수 없어요. 공산당을 2개, 3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 공산당이 따로 있지를 않았잖아요.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남북을 아우르는 조선공산당이지,
그렇게 되면 북한에는 공산당이 따로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냐. 북조선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합니다. 고려아 일당 그 공산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공산당이 모체인 공산당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국 일당 원칙을 북조선에 적용해가지고 북조선에 분국을 세워가지고 그게 모체가 돼가지고 뭐를 건설합니까?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공산국가에서는 국가를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북조선 분국을 왜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스탈린이 국가 지시를 하면서 이제 당을 만들 것도 지시했겠죠. 그죠? 자, 그러자 김일성은 이제 또 선동을 해야 되겠죠. 뭘 선동하냐? 민주기지론 선동을 합니다. 민주기지론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그 혁명을, 혁명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이걸 아울러서 공산혁명이라 합시다. 공산혁명. 공산혁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정세에 있다. 왜? 소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국가를 건설하고 민주기지 하는 게 이쪽에 국가를 먼저 건설하고 이 얘기입니다. 남쪽은 그 기지가 남쪽의 미해방 지역, 미국의 식민지로 있는 남쪽을 해방하겠다. 그래서 선국가 후 통일, 후 남한 해방 노선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 첫째는 북한에 말하자면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국가가 남쪽을 흡수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민주기지론을 언제 처음 들고 나왔냐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10일 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창립대회 때 우리나라에서의 막스 레닌주의 당 건설과 당의 당명 과제에 대하여 나는 보고서 최소 제안을 합니다. 민주기지론을. 핵심이 뭐냐면 혁명하는 나라의 한 지역에서 승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채권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남쪽에 병합하는 어떤 주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을 후통일, 남쪽을 저 나름대로 해방한다고 했는 게 뭡니까? 그게 6.25죠. 그렇죠? 그럼 이해가죠?
그래서 북한에 먼저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이걸 혁명기지로 삼아가지고 남한을 적화한다. 그래서 6.25 남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볼 것 같으면요.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립이다. 그래서요, 이 과정을 보면요, 전부 소련의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김일성이가 아예 이렇게 선언합니다. 2월 8일 날, 오늘 북조선의 중앙주권기관을 조직하는 것은 완전히 성숙된 과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권기관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국가를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련도 지지했다고 이제 김일성이가. 소련이 우리가 이 말은 뭡니까? 소련 지지했다가 아니고 소련이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단순한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주권기관이다. 그래서 46년 2월 8일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을 결정하고 2월 9일에는 소련의 통제하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2월 15일에는 소련 군정이 공식적으로 종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응? 북조선 임시위원회 공식 출범을 한 거죠. 국가가 새로 출범한 겁니다. 남한에서는 미 군정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대한민국으로. 그죠? 북한에서는 소군정에서 어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7년 2월 22일 날 북조선 임시 떼버리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이게 한 일을 보면요 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나라를 인민공화국으로 개조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토지개혁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지만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나중에는 뭐 어때요? 국유화하죠.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그게 당시 전체 이 기업의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을 거의 국유화하는 겁니다. 남녀평등권 법령, 노동법령 이런 걸 공표한대요. 8시간 노동 이런 다 말짱 그냥 종이 문서에 불과합니다. 하나도 실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 경제적 토대를 이 시기에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년 2월 8일 날 인민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 국기와 국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는 48년 9월 9일 날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이름을 뭐로 바꾸냐? 단지 이름을 바꾼 것이 불과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름 바꿨을 뿐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남북 분단은 원흉은 스탈린이죠. 스탈린이 핵심 뭡니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인민공화국을 수립해, 이겁니다. 그죠? 핵심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들어가지고 행동대장으로 실제로 만들어낸 건 소련 군정 지원하에 김일성이가 만든 거죠. 그런데 김일성은 어떤 역할을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 그 만든 건 누가 다 했어요? 소련 군정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단독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북단독 정부의 역할이 뭐냐? 민주기지를 건설해가지고, 민주기지라는 건 사실은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기지요. 건설해가지고 인민공화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사회주의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거. 그 코스를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남 전략이 뭐냐? 소위 미국의 식민지 남한을 해방하는 거. 지금 말로 해방전쟁이라고 그러죠. 6.25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스탈린, 모택동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자, 실제로 별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꼬박 노릇 잘 해줬죠? 그렇죠?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100% 임무 완수했으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꼬봉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두 가지 선물인데요. 하나는 보세요.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46년 2월 8일 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3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국유화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인민공화국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빨간 칠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원하는 나라를 딱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를 더 준 겁니다. 네 큰 김일성이, 진지첸, 너 큰일 해서. 그래가지고 김일성 대학을 새로 건립하는데 그 이름을 김일성 대학이라고 하사합니다. 놀랍죠? 아니, 김일성이가 그때 그냥 임시위원회 위원장이 불과한데 김일성 대학이라고 북한에 최초로 건립한, 맞으면 앞으로 국가 최고의 대학이 될 학교의 이름을 김일성 대학이라고 이름 붙여줬다는 얘기는 북한 누구의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김일성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스탈린이 제공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 시계. 스탈린은 지 혼자 모든 걸 결정하죠. 그죠? 1인 독재 국가를 만들어줬죠. 이게 꼬봉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을 만든 건 누구다? 김일성이도 아니고 그냥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많이 지시하지도 않아요. 몇 가지 지시하면 다 착착 알아서 해결된 거예요. 북한과 정북 세력이, 그죠? 입만 열면 민족 자주 그러죠. 근데요, 김일성이는 한국 조선공산당 당원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상용하는 이름은 중국 이름 진지첸이고 소련군 대위 출신이고 스탈린이 낙점한 인물이고 스탈린이 지명해가지고 북한의 수령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반민족적인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민족 자주로 포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뻔이다. 마치겠습니다.